실패는 끝이 아니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퇴직금 사기를 당한 한 교장 선생님이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활용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3월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명성중학교 교장실에서 김태수 교장은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다. 2026년 8월 31일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그날이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벌써 35년이네. 김태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1991년 28의 나이로 처음 교단에 섰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잡고 칠판에 자기소개를 썼던 그 순간,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그 모든 것이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를 교육자로 만들어 왔다. 교장 선생님, 오늘 전체 교직원 회의 준비 완료했습니다. 행정실장 박미선이 노크와 함께 들어왔다. 50 중반의 그녀는 김태수가 이 학교에 부임하기 전부터 근무했던 베테랑이었다. 수고하셨어요, 박 실장님. 오늘 안건이 많지요? 네, 신학기 운영 계획하고 예상 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교장 선생님 퇴직 관련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실 건가요? 김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너무 일찍 말하면 괜히 학교가 술렁거리잖아요. 5월쯤 되면 자연스럽게 알려지겠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50여 명이 교직원들이 강당에 모였다. 김태수는 연단에 서서 익숙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함께 웃고 울었던 동료들. 때로는 의견이 달라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위한다는 한 가지 목표로 뭉쳐왔던 사람들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교장실로 돌아온 김태수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냈다. 퇴직 준비 서류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다. 퇴직금이 대략 1억 8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지. 35년간의 근속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그 돈으로 김태수는 계획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 생각이었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여유롭게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 교직 생활 내내 바쁘게만 살았던 인생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김태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태수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한국투자자산관리 김민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다. 30대 후반쯤으로 들리는 남성의 음성이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올해 8월에 퇴직 예정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는 당황했다. 자신의 퇴직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어떻게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회사는 전국의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력 관계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퇴직금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개인적인 재무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맡겨두시면 너무 아깝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상담해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강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김태수는 생각에 잠겼다. 사실 퇴직금 운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다. 은행 금리는 너무 낮았고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만큼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한번 만나보는 건 괜찮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강남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이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태수는 아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이번 토요일에 강남 좀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퇴직금 재무 설계 상담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한번 드러나 보려고.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 당신 그런 거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알아.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는 거야. 괜찮아. 토요일 오후 김태수는 강남역 인근의 고층 빌딩 앞에 섰다. 20층 건물의 12층에 한국투자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입주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리셉션이 나타났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다. 김태수 선생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상담실은 고급스러웠다. 가죽 소파, 원목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서적들.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한 인테리어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민수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김태수는 그를 관찰했다. 단정한 외모, 자신감 있는 태도, 부드러운 말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먼저 커피 한잔 하시죠. 김민수는 리모컨으로 블라인드를 조작했다. 창밖으로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선생님, 35년간 교직에 계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았을 뿐입니다. 그런 분들이 퇴직 후에도 행복하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퇴직금 운용에 실패하십니다. 김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최근 10년간 은행 정기예금 금리 추이입니다. 그래프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 은행에 1억을 넣어도 1년에 이자가 300만 원도 안 됩니다. 세금 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더 적고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자료를 펼쳤다. 저희 회사는 특별한 투자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심 퇴직자 펀드라고 하는데요. 펀드요? 그런 건 위험하지 않나요? 일반 펀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품은 다릅니다. 김민수는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 펀드는 퇴직 공무원만을 위한 특별 상품입니다. 정부와 협약을 맺어서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 12%입니다. 김태수의 눈이 커졌다. 은행 금리의 4배가 넘는 수치였다. 12%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투자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 프로젝트,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운용합니다. 김민수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지난 5년간의 운용 실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김태수는 숫자들을 확인했다. 정말로 꾸준히 12%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물론 그 숫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리고 선생님, 이건 정말 특별한 혜택인데요. 김민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이 상품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퇴직 공무원, 그 중에서도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왜 그렇게 제안하나요?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계셨던 분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드리기 위한 취지죠.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김태수는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가입하셨나요? 물론입니다. 지난달에만 교육계 퇴직자분들이 15명 가입하셨어요.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김민수가 보여준 리스트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있었다. 인근 학교 교장 출신들, 교육청 장학관 출신들. 물론 그 명단이 진짜인지도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상담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김민수는 끊임없이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설득했다. 그의 말솜씨는 탁월했다. 선생님,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시계를 보았다. 이번 달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이번 달 말이요? 그럼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서둘러 연락드린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김태수는 고민에 빠졌다. 연 12%의 수익률은 매력적이었다. 1억 8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이자가 생긴다. 그 돈이면 카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계약서 같은 것도 검토하고 싶고요. 당연하죠. 여기 계약서 샘플입니다. 가져가셔서 천천히 보세요. 김민수는 친절하게 두툼한 서류를 건넸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제 명함입니다. 명함에는 한국투자자산관리 프라이빗뱅킹부 김민수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사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모두 인쇄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김태수는 계약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다. 특별자산운용 계약, 고수익 포트폴리오, 정부보증 상품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정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응, 괜찮은 것 같아. 김태수는 상담 내용을 설명했다. 연 12%의 수익률, 정부 보증, 퇴직 공무원 전용 상품. 정숙은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서류도 다 있고 실적 자료도 있고 다른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가입했대. 그래도 조심해야 해. 큰돈이잖아. 알아. 그래서 계약서 가져왔어. 같이 한번 보자. 부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계약서를 검토했다. 하지만 법률 용어와 금융 용어로 가득한 문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내일 아들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자. 김태수의 아들 준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다.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버지보다는 이런 일에 밝을 것이다. 다음 날 일요일, 준호가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준호는 계약서를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퇴직금 투자 상품이래. 연 12% 수익률이 난다는데. 12%요? 그건 너무 높은데요. 요즘 시대에 원금 보장하면서 12%를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냐?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한국투자자산관리를 검색했다. 아버지, 이 회사 이름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데요? 그럴 리가.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 명함도 있는데. 명함이야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금융감독원 등록이 되어 있나 확인해 봐야 해요. 준호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등록된 금융회사 목록을 검색했지만 한국투자자산관리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한데요, 아버지.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김태수는 당황했다. 그럼 사기라는 거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상해요. 이 계약서도 좀 이상하고요. 준호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나갔다. 여기 보세요.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써 있어요. 원금 보장이 아니라는 거죠. 뭐? 김 부장이 원금 보장이라고 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계약서에는 다르게 써놓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정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끼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일단 가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다음날 회사에서 법무팀 동료에게 부탁해 한국투자자산관리를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장님 아버지, 그 회사 완전 유령 회사예요.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정말 사기꾼들이란 말이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준호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절대 그 회사에 돈 넣지 마세요. 사기예요. 김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아직 계약 안 했어. 혹시 김민수라는 사람한테 개인정보 준 거 없으세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 처음에 전화할 때 확인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는요? 그건 안 줬어. 다행이네요. 앞으로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김태수의 전화기에 다시 김민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계약서 검토는 해보셨나요? 김태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김 부장님, 죄송하지만 투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어떤 이유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들이 알아봤는데 그쪽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아,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여전히 차분했다. 선생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사모펀드 운용사라서 일반 금융회사와는 등록 체계가 다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해서요. 선생님, 제가 이해합니다. 큰돈이니까 신중하셔야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금요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정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금요일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김태수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혹시 정말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연 12%의 수익률은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그날 저녁 학교 동료인 이강훈 교감이 전화를 걸어왔다. 교장 선생님, 혹시 한국투자자산관리라는 회사에서 연락 받으신 적 있으세요? 김태수는 깜짝 놀랐다. 네,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퇴직금 투자 상담한다고요. 그래서요? 제 친구 중에 작년에 퇴직한 교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회사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었대요. 김태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진짜요? 네. 처음에는 이자도 잘 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회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대요. 사무실도 비어 있고요. 세상에. 교장 선생님, 혹시 투자하시려던 건 아니시죠? 아니요, 다행히 아들이 말려서 안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대요. 특히 퇴직 앞둔 공무원들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김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었다. 만약 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혹은 이강훈의 전화가 없었다면 평생 모은 퇴직금을 날릴 뻔했다. 하지만 김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저 김민수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김 부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투자하지 않겠다고요.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연락을 드리는지 아세요? 정말로 선생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교사셨거든요.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은행 이자만 받으며 사시는 게 안타까워요. 감성적인 접근이었다. 김민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기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20명이 넘습니다. 5년 넘게 운영한 회사예요.
하지만 금융감독원 등록이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등록증, 사본이랑 운용실적 증명서까지 다 보내드릴게요. 김태수는 흔들렸다. 만약 정말로 등록된 회사라면? 만약 정말로 좋은 기회라면? 일단 서류를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김태수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다. 몇 시간 후 김민수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첨부 파일로 각종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업자 등록증, 금융위원회 등록증, 운용실적 보고서, 고객 추천서까지. 서류는 완벽해 보였다. 물론 그것들이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김태수는 알지 못했다. 김태수는 다시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그 회사에서 서류를 보내왔는데 한번 봐줄 수 있겠니? 아버지, 아직도 그 회사랑 연락하세요? 그냥 확인만 해보려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서류 같은 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도 아버지, 제 말 믿으세요. 그건 사기예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김태수는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민수의 설명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 주 금요일 마지막 날이었다. 김민수는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결정하셨나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선생님, 제가 특별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일단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 3천만 원 정도만 먼저 투자해 보세요. 3개월 동안 운용 결과를 보시고 만족하시면 그때 추가로 투자하시는 거죠. 이것은 교묘한 전략이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큰 돈을 끌어내는 것. 3천만 원이요? 네. 부담 없는 금액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약속드리죠. 만약 3개월 후에 만족하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물론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하겠습니다. 김태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3천만 원 정도라면 큰 위험은 아닐 것 같았다. 그리고 3개월 후 환불도 보장된다니. 알겠습니다. 그럼 3천만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수는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강남으로 향했다. 왠지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았다. 어차피 3천만 원이고 환불도 된다는데 뭐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민수가 활짝 웃으며 맞이했다. 선생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3개월 후면 결정에 감사하실 거예요. 계약 절차는 빨랐다. 서류에 서명하고 김태수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었다. 계좌번호를 왜 적나요? 수익금을 입금해 드려야 하니까요. 매달 이자를 선생님 계좌로 보내드립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그럼 투자금은 어떻게 하죠? 오늘은 일단 계약만 하시고 월요일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좌번호입니다. 김민수가 건넨 종이에는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예금주는 누구죠? 한국투자자산관리입니다. 회사법인 계좌예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그럼 월요일에 입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주말 내내 김태수는 불안했다.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걸까?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고 월요일에는 돈을 보내야 했다. 일요일 저녁 준호가 부모님 집에 들렀다. 아버지, 그 투자권은 완전히 포기하신 거죠?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했다. 당연하지. 내 말대로 위험해 보이더라. 잘하셨어요. 요즘 정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준호가 돌아간 후 김태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도 있었고 정말로 사기에 걸려드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자 김태수는 결심했다. 어차피 3천만 원이고 환불도 된다니까 해보자. 그는 인터넷 뱅킹으로 김민수가 알려준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을 마치자마자 김민수로부터 문자가 왔다. 선생님,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운용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일단 첫걸음은 뗐다. 그날 오후 이메일로 투자 확인서가 도착했다.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 수익률 연 12%, 계약 기간 3개월. 모든 것이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괜찮을 거야. 김태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첫 달이 지나갔다. 김민수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용 보고서가 이메일로 도착했다. 현재 수익률 1.2%, 순조롭게 운용 중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 김태수의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자였다. 3천만 원의 1%가 조금 넘는 금액. 김태수는 기뻤다. 정말로 이자를 주네. 그는 즉시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님, 이자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선생님께서 믿어주셔서 감사하죠.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김태수는 환호했다. 사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였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2개월째도 마찬가지였다. 30만 원이 정확하게 입금되었다. 김민수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보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3개월째가 되자 김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갑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매우 만족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럼 혹시 추가 투자 의향 있으신가요? 김태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얼마나 더 투자할 수 있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가능합니다. 퇴직금 전액도 괜찮고요. 일단 5천만 원 더 넣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6개월 계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장기 계약하시면 금리를 좀 더 드릴 수 있거든요. 얼마나 주시는데요? 연 15%입니다. 김태수의 눈이 커졌다. 15%라니. 더욱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계약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수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아빠가 좋은 투자를 하나 했는데. 네? 무슨 투자요? 한국투자자산관리라는 곳에.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 회사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들어봐. 나 3개월 전에 3천만 원 투자했는데 매달 이자를 정확하게 줬어. 그리고 지금까지 90만 원 받았다고. 사기가 아니었어. 정말로 제대로 된 회사더라.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지, 그게 바로 사기꾼들의 수법이에요. 뭐?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신뢰를 쌓은 다음 나중에 큰 돈을 털어가는 거예요. 폰지 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폰지 사기?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돈을 운용하지 않고 그냥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다 무너져요. 김태수는 불안해졌다. 하지만 내가 90만 원이나 받았는데 그 90만 원은 아버지 돈 3천만 원 중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 수익이 아니라요. 그럼 나 어떻게? 지금 당장 환불 요청하세요. 그리고 추가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태수는 이미 5천만 원 추가 투자를 약속한 상태였다. 그는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김태수는 고민에 빠졌다.
아들의 말도 맞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김태수는 결정했다. 일단 5천만 원은 투자하되 그 이상은 하지 않기로. 그리고 6개월 후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다음 날 김태수는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제 총 투자금은 8천만 원이 되었다. 4개월째 김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됐는데 수익률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수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최소 투자금이 1억 원입니다. 선생님께서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는 망설였다. 1억 원이요? 그건 너무 큰 금액인데요. 선생님, 이건 정말 기회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은 연 20%입니다. 20%요? 네. 하지만 기회는 이번 달까지만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마감됩니다. 또다시 시간 압박이었다. 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술. 제가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김태수는 다시 아들과 상담하고 싶었지만 이미 5천만 원을 추가 투자한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혼자 결정해야 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김태수는 결론을 내렸다. 투자하지 않기로. 20% 수익률은 매력적이었지만 퇴직금 전액을 걸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선생님, 정말 아쉽네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든데.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투자금만으로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5개월째가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오던 운용 보고서가 오지 않았다. 김태수는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이메일을 보냈다. 김 부장님, 이번 달 운용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이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다. 김태수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설마 그는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해 그 건물로 향했다. 12층에 올라가 사무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다. 책상도 의자도 사람도 없었다. 김태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 주저앉으며 그는 깨달았다. 당했다. 8천만 원. 평생 모은 퇴직금의 거의 절반. 모두 사라졌다. 건물 경비실로 내려가 물어봤다. 12층에 있던 한국투자자산관리라는 회사 아세요? 아, 그 회사요? 일주일 전에 나갔어요. 나갔다고요? 네, 갑자기 짐 싸서 다 나가더라고요. 월세도 밀렸다던데. 김태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정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갔다 왔어? 김태수는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8천만 원을 날렸다고?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여보. 김태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숙이 돌아봤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큰일 났어. 김태수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3개월 전에 첫 투자, 이자를 받은 것, 추가로 5천만 원을 투자한 것, 그리고 오늘 사무실이 비어 있었던 것까지. 정숙은 말을 잃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8천만 원을 다 날렸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주저앉았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어떻게? 우리 카페는 어떡하고? 그날 밤 부부는 밤새 울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 매달 조금씩 모아온 돈, 퇴직 후의 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내 아버지, 아빠가 잘못했다. 김태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알아.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고요. 그게 소용이 있을까? 해봐야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준호는 즉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부모님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김태수는 피해 신고를 했다.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담당 형사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네. 8천만 원을 어떻게 당하신 겁니까? 김태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김민수라는 사람, 한국투자자산관리라는 회사, 연 12%의 수익률 약속, 처음 3개월간 받은 이자, 그리고 사라진 회사.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네요.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많습니다. 이번 달에만 비슷한 신고가 10건 넘게 들어왔어요. 대부분 퇴직 앞둔 공무원들이고요. 김태수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가 치밀었다.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조직들은 보통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가짜 신분으로 활동합니다. 사무실도 단기 임대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죠.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미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수는 절망했다.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전문가들도 속을 정도니까요. 경찰서를 나오며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해야 해요. 그것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안내했다.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김태수는 준호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했다. 김민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서 사본, 송금 내역서 등 모든 자료를 첨부했다. 며칠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신이 왔다. 귀하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조사 후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돈이 돌아올 가망은 거의 없어 보였다. 김태수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중에도 회의 중에도 자꾸 그 일이 떠올랐다. 8천만 원.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 카페 개업, 손자들에게 줄 용돈, 아내와의 여행. 교감 이강훈이 눈치를 챘다. 교장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김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한국투자자산관리라는 회사에 8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습니다. 이강훈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제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내가 바보 같았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아니요. 너무 창피해서. 당분간 비밀로 하세요. 소문나면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2주 후 한 신문에 기사가 났다. 퇴직 공무원 노린 투자 사기 기승. 피해액 수십억 원 추정. 기사는 한국투자자산관리라는 유령 회사가 전국의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총 피해액은 5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기사에는 김태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학교 동료들이 눈치를 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교장 선생님이 투자 사기를 당했대. 얼마나 날렸대? 8천만 원이라던데. 세상에, 퇴직금의 절반이잖아. 김태수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 혹은 그것도 모르고 당했냐는 비난의 시선을 마주하기 싫었다. 한 젊은 교사가 교무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장 선생님도 그런 사기를 당하시다니. 머리가 좋으신 분이 아니었나? 다른 교사가 대답했다. 나이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지나 봐. 김태수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 자신은 아직 예순이 안 되었고 판단력도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판단력이 흐려진 게 맞았다. 아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너무 좋은 조건에 현혹되었고 욕심에 눈이 멀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정숙이 울고 있었다. 왜 그래?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알더라. 뭘? 당신이 사기당한 거 신문에도 나왔잖아. 다들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냐고. 정숙도 상처를 받은 것이다. 남편의 실수가 자신의 창피함으로 이어졌다. 미안해. 이제 어떡하려고? 퇴직금도 절반 날아갔는데. 나도 모르겠어. 경찰도 돈 찾기 어렵다고 하고. 부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최근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퇴직 예정자를 노린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무심하게 들렸다. 그날 밤 김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다. 처음 김민수의 전화를 받았을 때 거절할 수도 있었다. 강남 사무실에 갔을 때 돌아올 수도 있었다. 아들의 경고를 들었을 때 멈출 수도 있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은 그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왜 그랬을까? 욕심 때문이었다. 연 12%의 수익률이라는 달콤한 유혹, 퇴직 후 편안한 생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실 김태수는 투자로 성공하면 아내와 아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봐, 아빠도 돈 버는 법을 알아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동안 평생을 교사로만 살면서 돈 버는 일에는 서툴렀다.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웠다. 이번 기회에 자신도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 욕심이 화를 불렀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일을 숨기지 않기로. 학교 전체 교직원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로. 아침 조회 시간에 김태수는 교단에 섰다. 선생님들, 오늘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교사들이 집중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저는 최근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지, 어떻게 설득당했는지, 아들의 경고를 무시한 것, 욕심에 눈이 먼 것. 저는 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간 교육자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사기꾼들은 저보다 훨씬 영리했습니다. 김태수는 목이 메었다. 여러분, 특히 퇴직을 앞두신 선생님들, 절대로 제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의심하세요.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말을 마치자 박수가 터졌다. 교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동정의 박수인지 용기에 대한 박수인지 알 수 없었지만 김태수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교사들이 다가왔다. 교장 선생님,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확실히 경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선생님.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검찰청에서였다. 김태수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최영민입니다. 한국투자자산관리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범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김민수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조직원 5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김태수는 환호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 검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범인들이 이미 돈을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해외로 송금했고, 일부는 도박으로 날렸고, 일부는 호화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럼 남은 돈은요? 압수한 금액이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총 피해액이 50억 원이니까 계산은 간단했다. 3억 원을 100명이 나눈다면 한 사람당 300만 원. 김태수가 잃은 8천만 원 중 고작 3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고작 300만 원요? 죄송합니다. 범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돈을 다 찾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태수는 허탈했다. 범인을 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니.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다. 김태수, 정숙, 그리고 달려온 아들 준호. 아버지, 어쩔 수 없어요. 30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예요. 하지만 7,700만 원이나 날아갔어. 그래도 퇴직금이 아직 1억 원은 남았잖아요. 그걸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죠. 정숙이 말했다. 카페는 포기해야겠지?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1억으로는 카페 차리기 힘들어. 그냥 조용히 살자. 그로부터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김태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민수는 이전의 신사적인 모습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해자께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서류도 완벽해 보였고 사무실도 그럴듯했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말로 피해자를 설득했습니까? 김태수는 그날의 대화를 떠올렸다. 연 12%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보증이 있다고, 퇴직 공무원만을 위한 특별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넘어갔습니다. 재판장은 김민수를 향해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김민수가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로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용이 잘 안 되면서 점점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패턴이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빚에 쪼들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피고인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고급 차를 사고 호화 아파트에 살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이것이 빚에 쪼들린 사람의 행동입니까? 김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판결은 3개월 후에 나왔다. 피고인 김민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김태수는 방청석에서 판결문을 들었다. 7년. 8천만 원을 날린 것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사는 양형이 적절하다고 했다. 유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표준적인 형량이라는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며 김태수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한 60대 남성은 퇴직금 전액 1억 5천만 원을 잃었다. 저는 이제 일도 못하는 나이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남편 몰래 투자했다가 5천만 원을 날렸다. 남편한테 아직도 말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피해자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의 연대감이었다. 우리가 피해자 모임을 만들까요?
누군가가 제안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법률 자문도 받고 정부의 지원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었다. 김태수는 회장을 맡았다. 피해자 모임은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피해 회복 기금 조성, 법률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보였다. 한 의원이 청문회를 열어 문제를 다뤘다. 최근 5년간 투자 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답변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금융회사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문회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신문과 방송에서 투자 사기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김태수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선생님, KBS 9시 뉴스에서 투자 사기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싶은데 인터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태수는 망설였다.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학교가 끝난 후에 진행되었다. 기자는 자세한 질문을 했다. 어떻게 사기를 당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사무실도 있고 서류도 완벽하고 처음 몇 달은 실제로 이자도 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첫 달에 이자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게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며 믿게 되었죠. 지금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태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정부 보증,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말들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뉴스가 방송된 후 반응이 뜨거웠다. 김태수의 학교로도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확실히 거절할 수 있겠어요. 교장 선생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김태수는 자신의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다. 피해 회복은 여전히 요원했다. 몇 달 후 검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압수한 재산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몫은 276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중 276만 원, 3.5%만 돌려받는 것이다. 그게 다입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김태수는 계좌로 입금된 276만 원을 바라보았다. 허탈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아빠, 그래도 조금이나마 돌려받은 거 다행이에요. 준호가 위로했다. 응. 그래도 7,700만 원은 날아갔구나. 정숙이 말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계속 후회해봤자 돌아오지 않아. 그래도 당신 아직 퇴직금이 1억 원 있잖아. 건강하면 일도 더 할 수 있고 우리 그냥 검소하게 살자.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8월 31일 퇴직식이 열렸다. 강당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였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교육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태수 교장 선생님, 오랜 기간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김태수는 연단에 섰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김태수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지만 원고를 보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다. 35년 전 28배 젊은 교사로 교단에 섰을 때가 기억납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잡았던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제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실수를 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모두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겸손, 신중함, 그리고 가족과 동료의 소중함. 김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 중 하나는 실수에서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 자신이 그것을 몸소 실천하게 되었네요.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여러분, 특히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 실수를 교훈 삼으세요. 너무 좋은 조건에 현혹되지 마세요.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김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할 겁니다. 때로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진심 어린 박수였다. 퇴직식이 끝나고 교무실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동료 교사들이 하나씩 다가와 인사했다. 교장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견디셨어요. 김태수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감사를 표했다. 퇴직 후 첫날 김태수는 늦잠을 잤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출근하지 않아도. 그때는 첫날이었다. 10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정숙이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일어났어? 오늘부터 자유의 몸이네. 응. 근데 뭔가 어색하다. 당연하지. 35년 동안 매일 출근했는데. 커피를 마시며 김태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다. 카페는 포기했다. 1억 원으로는 서울에서 카페를 열기 힘들었다. 당신 요즘 시골 카페가 인기라던데. 정숙이 말했다. 시골? 응. 강원도나 경기도 외곽에 작은 카페를 차리는 거야. 임대료도 싸고 분위기도 좋고. 김태수는 생각해봤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그래도 카페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1억이면 시골에서는 충분해. 작게 시작하는 거지 뭐. 그리고 당신 연금도 받잖아. 매달 200만 원씩 나온다며? 그것은 사실이었다. 35년간 납부한 연금 덕분에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걸로 생활비는 충분하고 카페 수입은 여유 자금으로 쓰는 거야. 김태수는 점점 마음이 동했다. 그럼 알아볼까? 그래, 이번 주말에 강원도 쪽 한번 가보자. 그 주말 부부는 강원도 춘천으로 향했다. 온라인으로 찾아본 몇 군데 매물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첫 번째 매물은 소양호 근처의 작은 건물이었다. 1층은 카페로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거 괜찮은데? 정숙이 눈을 빛냈다. 호수뷰가 정말 좋네.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다. 여기는 월세가 80만 원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이고요.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이전 임차인이 카페를 운영했어서 기본적인 시설은 다 있습니다. 약간의 수리만 하면 바로 영업 가능합니다. 김태수와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물도 둘러봤지만 첫 번째만큼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부는 이야기를 나눴다. 소양호 그 집이 제일 좋았어. 나도 그래. 근데 정말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커피 내리는 법은 배우면 되고 음식은 간단한 것만 하면 되잖아. 그래도 나 장사 해본 적 없는데. 나도 없어. 그래도 해보는 거지. 이제 나이가 몇인데 계속 주저하기만 할래? 정숙의 말이 맞았다.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늦지 않았다. 알았어. 해보자. 결정을 내리고 나니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계약을 했고 간단한 수리를 했고 카페 용품을 구입했다. 아들 준호도 주말마다 춘천에 내려와 도왔다. 아버지, 이 테이블은 여기 놓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럼 저쪽 창가에 배치하자.
준호는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투자 사기로 잃은 돈은 안타까웠지만 아버지가 다시 희망을 찾은 것이 다행이었다. 아버지, 카페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김태수는 생각했다. 뭐가 좋을까? 재시작이라고 하면 어때? 재시작요? 응. 인생의 재시작이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재시작의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네요. 간판도 만들었다. 재시작 카페라는 글씨가 나무 간판에 새겨졌다.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다. 9월 15일 가을이 시작되는 날. 첫날은 손님이 많지 않았다. 겨우 5명 정도가 다녀갔다. 하지만 김태수와 정숙은 만족했다. 첫날 치고는 메시지 길이가 최대 제한에 도달하여요. 괜찮았어. 응, 손님들도 좋아하더라. 며칠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다. 근처에 사는 주민들, 소양호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나둘 카페를 찾았다. 한 달이 지났다.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적자는 아니었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고 나면 100만 원 정도가 남았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정숙이 말했다. 응, 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만족도였다. 김태수는 교장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수를 바라보며 커피를 내렸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다.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교장 선생님, 여기서 카페 하신다고 들었어요. 오, 그래. 어서 와. 제자들은 선생님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워했다. 선생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실제로도 행복해.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투자 사기 당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김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어떤 의미로요? 만약 사기를 안 당했으면 아마 서울에서 큰 카페를 열려고 했을 거야. 그랬으면 스트레스 받고 돈 걱정하고 결국 실패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작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했잖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제자는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선생님 역시 대단하세요. 겨울이 왔다. 춘천의 겨울은 추웠다. 손님도 줄었다. 하지만 김태수와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겨울에는 원래 손님이 적대요. 단골 손님이 위로했다. 봄 되면 다시 많아질 거예요. 겨울 동안 부부는 카페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메뉴를 다양화하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SNS 마케팅도 시작했다. 준호가 도왔다. 아버지,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었어요.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인스타그램 효과는 놀라웠다. 예쁜 호수 뷰. 사진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여기 인스타에서 봤어요. 진짜 예쁘네요. 사진 찍어도 되죠? 물론이죠. 많이 찍어 가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소양호 주변에 벚꽃이 피었다. 카페 앞길도 벚꽃으로 뒤덮였다.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주말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다. 여보, 이거 아르바이트생 1명 뽑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둘이서는 감당이 안 되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 춘천에 사는 22살 여학생이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카페 운영이 훨씬 수월해졌다. 카페를 연 지 1년이 되었다. 김태수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단골 손님들, 이웃들, 가족들을 초대했다. 여러분, 제 카페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김태수가 인사말을 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한 단골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정말요? 어떤 일인데요?
작은 공방을 하나 열려고요. 사장님처럼 재시작하는 거죠. 김태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 아들 준호도 축하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아들. 처음에는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 그때 사기당한 거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호수가 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후회는 안 해. 물론 그 돈이 있었으면 좋았겠지. 하지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무슨 의미예요? 사기를 당하기 전에 나는 너무 안전한 것만 추구했어. 퇴직금 지키는 것, 안정적인 노후, 그런 것들만 생각했지. 하지만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어차피 잃을 거 잃었으니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태수는 정숙을 바라보았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야. 그때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로부터 몇 달 후 김태수는 피해자 모임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선생님,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태수는 수락했다. 강연장에는 50여 명의 피해자들이 모였다. 모두 투자 사기로 큰돈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고 어떤 이는 집까지 팔아야 했다. 김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다. 저는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퇴직금의 거의 절반이었죠. 사람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가족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돈은 잃었지만 건강은 있다. 가족은 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김태수는 카페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제가 지금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작지만 행복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셨어요? 누군가 물었다. 어차피 잃을 거 잃었으니까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70이 넘었어요.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한 노인이 말했다. 김태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후회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김태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용기가 났어요. 저도 뭔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카페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김태수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격려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태수는 생각했다. 자신의 실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날 밤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다. 투자 사기를 당한 교장 선생님의 재시작. 글은 빠르게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댓글을 남겼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고 위안이 되었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저도 재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김태수는 뿌듯했다. 2년이 흘렀다.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 연금과 합치면 넉넉한 생활이 가능했다. 무엇보다 김태수는 행복했다. 매일 아침 호수를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했다. 가끔 서울에서 옛 동료들이 찾아왔다. 교장 선생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실제로도 좋아. 우리는 퇴직하고도 서울에서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데 선생님은 진짜 여유로워 보여요. 여유가 행복이더라고.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일은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감사해. 감사하다고요? 그 일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서울에서 큰 카페 차리느라 스트레스 받고 실패하고 더 큰 빚을 졌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내 능력에 맞는 것을 하고 있잖아. 동료는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김민수였다. 선생님. 김태수는 깜짝 놀랐다. 자신에게서 8천만 원을 사기친 그 사람이 카페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출소했습니다. 5년 만에요. 김민수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이전이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뭐하러 왔나? 김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태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원망,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다.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감옥에서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는지. 그래서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물론 용서받을 자격은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김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태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서는 못해. 아직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한다. 네. 당신도 처음부터 사기꾼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빚에 쪼들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랬을 거야.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선택은 당신이 했어.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는 커피를 한 잔 내왔다. 마셔. 감사합니다. 당신 이제 뭐 할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과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살아야지. 사기는 다시 치지 말고. 절대 안 합니다. 다시는. 김민수가 떠난 후 정숙이 물었다. 당신 괜찮아? 응, 괜찮아. 저 사람 만나서 화나지 않았어? 처음에는 화났어. 하지만 이상하게 불쌍하더라. 불쌍해? 응. 저 사람도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 5년 감옥 살고 나와서도 전과자로 살아야 하고.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그래. 응. 전에는 흑백 논리가 강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네. 김태수는 웃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니야. 고통을 겪어봐서 그런 거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 그날 밤 김태수는 블로그에 또 글을 썼다. 나를 사기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그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다. 분노, 원망, 하지만 동시에 이해와 연민도. 댓글이 쏟아졌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 용서할 것 같아요. 이해한다는 것과 용서한다는 것은 다르죠. 선생님의 태도가 멋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선생님 글을 읽고 많이 배웠어요. 카페를 연 지 3년째가 되었다. 이제 카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김태수는 카페 운영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했다. 월 1회 투자 사기 예방 강연, 주 1회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월 1회 독서 모임. 사장님, 정말 바쁘게 사시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그래야 보람 있어. 그냥 카페만 운영하면 지루하거든. 어느 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 김태수 정 교장님이시죠? 저희가 퇴직 교원을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강사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요? 네. 선생님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김태수는 수락했다.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가 퇴직 예정 교사들에게 강의했다. 여러분, 투자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김태수의 강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다.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은행 금리의 2-3배를 넘어가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하지만 정말로 수익률이 좋은 상품도 있지 않나요? 한 교사가 물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품은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 오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상품은 광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은행, 증권사,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전문가와요. 그리고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강의를 들은 교사들은 감사를 표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4년째 카페는 더욱 번창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이 3명으로 늘었고 메뉴도 다양해졌다. 김태수와 정숙은 여유가 생겼다. 일주일에 3일만 카페에 나가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맡겼다. 여보, 우리 이제 여행 좀 갈까? 정숙이 제안했다. 여행? 응. 교직 생활할 때는 바빠서 못 갔잖아. 이제 시간도 여유로운데. 좋은 생각이네.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때?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거야. 한 달? 응. 요즘 한 달 살기가 유행이잖아. 우리도 해보자. 그렇게 부부는 제주도로 떠났다. 작은 펜션을 빌려 한 달을 살았다. 아침에는 해변을 산책하고 낮에는 관광지를 둘러보고 저녁에는 조용히 책을 읽었다. 여보, 이게 진짜 인생이네. 김태수가 말했다. 그러게. 우리 왜 이제야 이런 걸 해보는 거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래.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부부는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니기로 했다. 2달에 한 번씩 국내 어딘가로 떠나는 것. 5년째 김태수는 책을 한 권 출판했다. 교장 선생님 퇴직금 사기당하고 재시작하다. 책에는 그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사기를 당한 과정, 절망의 시간, 재시작의 용기, 카페 운영의 노하우, 그리고 인생의 교훈. 출판사에서는 반신반의했다. 이런 주제가 팔릴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책은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다. 초판 3,000부가 한 달 만에 매진되었다. 2쇄, 3쇄를 찍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저도 사기를 당했는데 이 책을 읽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재시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선물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왔다. KBS 아침마당, MBC 기분 좋은 날, 팟캐스트 인터뷰 등. 김태수는 선택적으로 수락했다. 너무 많이 나가면 피곤할 것 같아서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했다. 어느 날 금융감독원에서 공식 초청을 받았다. 김태수 선생님, 저희 금융 사기 예방 캠페인에 홍보대사를 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요? 네. 선생님의 경험담이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공익 광고에도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수는 고민했다. 자신의 실패를 전국에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공익광고 촬영은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저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김태수가 말했다. 하지만 투자 사기에는 속았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사기 과정이 재현되었다. 너무 좋은 조건에 현혹되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가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김태수의 얼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카페의 모습,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김태수. 여러분,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이용하세요. 투자 사기,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김태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분 TV에서 본 분이시다. 카페 사장님이 그분이셨네요. 카페에 손님이 더 늘었다. 김태수를
보러 오는 사람들,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6년째 김태수는 70세가 되었다. 칠순 잔치를 카페에서 조촐하게 열었다. 가족, 친구, 제자, 단골 손님들이 모였다. 교장 선생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아들 준호가 건배사를 했다. 아버지, 칠순을 축하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재시작의 용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박수가 터졌다. 김태수는 일어나 답사를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감정에 푹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70년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65세에 퇴직금 사기를 당했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겸손, 감사, 사람의 소중함. 김태수는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여보, 고마워.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잔치가 끝나고 밤메시지 길이가 최대 제한에 도달하여 클로드의 응답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사람들은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7년째 카페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김태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보, 내가 생각이 있는데. 무슨 생각? 카페를 젊은 사람에게 넘기면 어떨까? 뭐? 왜? 우리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잖아. 언제까지 일할 수는 없어. 그리고 이 카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정숙은 생각했다. 누구한테?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우리처럼 재시작이 필요한 사람.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 며칠 후 김태수는 공고를 냈다. 재시작 카페 운영자 모집. 조건은 독특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연이 있는 사람. 실패를 겪었지만 재시작하고 싶은 사람. 지원자가 많았다. 투자 실패로 집을 잃은 40대 남성. 이혼 후 새 출발하려는 50대 여성. 사업 실패 후 재기하려는 60대 남성. 김태수는 한 명 한 명 면접했다. 왜 이 카페를 운영하고 싶으신가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재시작하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택했다. 45세의 박진수. 10년 전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5년간 갚으며 살았다. 이제 빚을 다 갚고 새로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박진수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카페를 인수하시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카페 이름은 그대로 재시작으로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을 정말로 재시작이 필요한 사람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약속하겠습니다. 카페를 인계하는 날, 김태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7년간 운영한 공간,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곳.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수가 인사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 카페를 잘 이어갈 사람을 만나서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김태수는 카페를 둘러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 손님들이 앉았던 테이블, 자신이 매일 서서 커피를 내리던 바. 여보, 가자. 정숙이 손을 잡았다. 응.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뒤를 돌아보니 박진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잘 가세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김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왜 울어? 그냥 여러 감정이 복잡해서. 후회돼? 아니, 후회는 안 해. 잘한 결정이야. 그냥 이별이 슬플 뿐이야. 집에 도착해서도 김태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뭐하고 살지? 쉬어. 평생 일만 했잖아.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음 날부터 김태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책을 읽고 오후에는 자원봉사를 했다.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교육봉사 투자 사기 피해자 상담 봉사 1년 후 김태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투자 사기 예방 교육센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투자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 작은 사무실을 빌려 시작했다. 주 2회 강의, 월 1회 상담. 참가자들은 다양했다. 퇴직 예정자, 유산을 받은 사람,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 선생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교육을 더 일찍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 부모님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김태수는 한 달에 2번 정도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나이도 있는데. 정숙이 걱정했다. 괜찮아. 이게 내 사명인 것 같아. 사명? 응.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인 것 같아. 73세가 되던 해 김태수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투자 사기 예방에 기여한 공로.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가족들이 함께 참석했다. 축하합니다, 김태수님.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선생님의 활동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소감이 어떠세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 받은 게 아닙니다. 제 가족,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속 교육 활동을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투자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제 보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아들. 처음 사기 당하셨을 때는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극복하시다니. 극복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그걸 의미 있는 일로 바꾼 거고. 75세가 되던 해 김태수는 건강이 나빠졌다. 혈압이 높아지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김태수는 활동량을 줄였다. 주 2회 강의를 주 1회로, 출장도 최소화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투자 사기 예방 영상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오늘은 폰지 사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은 인기를 끌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댓글도 뜨거웠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너무 유익하다고 하세요. 김태수는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어느 날 김민수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저 김민수입니다. 10년 만이었다. 무슨 일인가? 선생님께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직접 뵐 수 있을까요? 김태수는 동의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김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다. 10년 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는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가? 500만 원입니다. 왜 이걸? 선생님께 빚진 8천만 원 중 일부입니다. 다는 못 갚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김태수는 놀랐다. 이걸 받아야 하나? 받아주세요. 제 속죄의 시작입니다. 김태수는 봉투를 받았다. 고맙네. 그런데 자네 이제 뭐하나?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편의점이요. 그래. 잘됐네.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으려고요.
김태수는 미소 지었다. 잘 생각했어. 계속 그렇게 살게. 네, 선생님.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로부터 매년 김민수는 500만 원씩 갚아 나갔다. 10년이 지나자 총 5천만 원이 되었다. 선생님, 이제 반은 갚았습니다. 그래, 고맙네. 나머지도 꼭 갚겠습니다. 김태수는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 충분히 살만했고 더 중요한 것은 김민수가 변화한 것이었다. 자네, 이제 그만 갚아도 돼. 네, 나머지는 됐어. 대신? 자네도 투자 사기 예방 활동 좀 해봐.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더 설득력 있을 거야. 김민수는 감동받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자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김민수는 김태수의 교육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저는 과거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진실했다. 사기꾼의 수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으니까요.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다. 80세가 되던 해 김태수는 자서전을 출판했다. 80년의 인생, 재시작의 연속? 책에는 그의 전 생애가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 교사가 되기까지 35년의 교직 생활, 퇴직금 사기, 재시작, 그리고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가족, 친구, 제자, 피해자 모임 사람들, 교육센터 수강생들. 여러분,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김태수가 말했다.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훈이 있을 뿐입니다. 65세에 퇴직금 사기를 당했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박수가 터졌다. 85세가 된 김태수는 요양원에 있었다. 건강이 많이 나빠져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행복했다. 매주 가족들이 찾아왔고 옛 제자들도 왔고 교육센터 사람들도 왔다.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다. 선생님,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후회는 없어요. 물론 실수도 많이 했죠. 특히 그 투자 사기.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실수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범하게 퇴직하고 평범하게 늙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의미 있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재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자는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밤 김태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었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배울 것은 재시작의 용기입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수도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